네, 출발진 쇼와이드 2부 시작됐습니다. 국내 증시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연초 급락세는 좀 진정이 되는 듯한데 반등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1950선에서 많이 움직였었는데요. 금요일날 결국 1930선까지 밀리면서 넉 달 내 최저치, 연중 최저치를 찍고 말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만들어낸 4분기 실적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에는 이번 주부터 금융주 위주의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게 되고요. 미국의 지난 주말 고용지표가 좋지 않아서 양적 완화에 대한 걱정을 좀 덜 수 있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뉴욕은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뉴욕이 혼조세로 마친 이상 우리도 오늘 큰 움직임은 없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워낙 강세도 조금 주춤한 가운데 오늘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으로 달러화가 빠졌기 때문에 오늘 원달러 환율도 오래간만에 1,050원대 진입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금요일 날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이 있었는데 다시 1,050원대가 뚫리는 걸까요? 잘 나가던 코스닥이 조금 멈칫했는데 그래도 코스닥이다 외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바짝 오른 코스닥이라는 점도 같이 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코스피는 박스권, 개별 종목이 답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개별 종목이 과연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출발진 쇼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주말 보내고 나서 가물가물하시죠?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요. 오늘장 어떤 흐름을 보일지 미리 들여다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최희승 차장님은 HSBC의 한국에 관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탓에 코스피가 연일 추락하는 하루였다. 금요일장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4분기 실적 우려 속에 조정 장세가 계속됐다 하셨는데 특별히 조선주가 급락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올해 2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었죠. 김혜란 연구원님은 외국인이 현물에서 5거래일 만에 팔자 했었고 프로그램 쪽도 3천억 가까이 순매도가 나오면서 코스피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하셨습니다. 김영겸 팀장님은 코스피 부진한 흐름이라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의견 주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은 HSBC의 투자 등급 하향 충격에도 1930선을 지켰다. 최희승 차장님과 같은 팩트를 가지고 약간 다르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자, 문제 오늘장 어떻게 될 건가? 일단 연중 최저치에서 오늘 반등할 건가라는 의견이 있는지 찾아보죠. 최승 차장님은 이번 주간 미국 쪽에서 실적 시즌 반응을 주목해야 된다. 금융주의 실적이 특별히 집중되어 있는 한 주이고 금융주는 기대치도 높은 미국에서 섹터이지요. 정영훈 팀장님은 이익 개선이 기대가 되는 한마디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중소형주에 관심 갖자. 김혜란 연구원님도 유가증권 시장은 단기 바닥 테스트가 예상되는데 코스닥 개별 종목에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 비슷한 의견이시고 김영겸 팀장님도 아까 코스피는 부진했다라고 명료하게 정리해 주셨던 분인데 개별 종목장이 지속될 거고 바이오 헬스케어 미디어 콘텐츠를 주목하자. 역시 정영훈 팀장님, 김혜란 연구원님, 김영겸 팀장님 중간에 세 분의 의견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님은요. 미국의 어닝 시즌이 이제 돌입을 하게 되는데 코스피가 이 분위기를 타고 안정을 되찾을 거다라는 의견 남겨주셨네요. 오늘은 특별히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최희승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4분기 실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죠. HSBC마저 한국투자에 대한 그런 의견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중립으로 내렸다고 하는데 코스피가 이번 주에 미국의 어닝 시즌 분위기를 잘 보면 방향성이 좀 나올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어떤 호재성의 어떤 재료들이 전혀 부재한 가운데 작은 악재만 좀 나오더라도 시장이 또 매일매일 출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HSBC에서 한국 투자 의견을 이제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이제 사실상 이제 매도나 마찬가지죠. 하향 조정하면서 코스피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지금 1월 초부터 지금 삼성전자 실적 악화를 시작으로 해서 실적 개선 기대감에 대해서도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지금 기대감의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미국의 어떤 어닝 시즌이 이런 부분들의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줄 수 있을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지금 환율은 1,050원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환율 부담이 어느 정도 선반영되고 앞으로 좀 더 환율이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좀 상승을 해준다라는 가정하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지속될 수 있다.
환율이 계속해서 좀 하락한 상태에서 하방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쪽에 이제 무게가 좀 실리는 상황입니다.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는 그대로 유지가 된 가운데 속도만 좀 낮아졌을 뿐 추세가 아직까지는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현재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눈앞에 좀 펼쳐지는 것이 확인이 돼야지만 어떤 환율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실적 시즌이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는데 일단 14일에 JP 모건의 실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금 금융주들 위주로 올해 이번 주 14, 15, 16 계속해서 지금 이제 실적들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도 16일 그리고 이제 GE,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17일 날 IT 회사들까지도 이제 실적이 좀 나오는 만큼 미국의 실적 시즌에 대해서 이제 분위기 반전이 가능할지 이번 주에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최희승 차장님, 안상현 대리님을 제외한 나머지 5분 가운데 3분이 코스닥 중소형주 개별주를 주목하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또 어떤 분은 앞서 일부에서 바짝 오르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도 주신 바 있습니다. 코스닥 개별주에 대한 의견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개별주 시장에 대한 얘기는 뭐 이미 시장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개별주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이제 코스닥 개별주들 좀 잘 잡아서 수익 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거래 대금이 뭐 3조 원대 중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 증가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분간 이런 개별주 장세는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지금 대형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도 업종이 지금 부재한 가운데 주도 업종이 좀 나타날 때까지는 이런 개별주 장세에 당분간 좀 유지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포트에서 대형주의 비중은 어느 정도까지 떨어뜨리는 것이 맞을까요? 사실 지금은 비중을 떨어뜨릴 수는 없을 거예요. 다들 물려있기 때문에. 뭐 저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근데 이제 다만 현금을 그동안에 좀 일부 갖고 있었다라는 분들, 그런 분들 이제 다행히 개별주 쪽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겠는데, 추가적으로 여기서 뭐 코스피 사실은 이제 1900이 깨진다고 해도 1880에서 상당히 좀 강한 지지가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뭐 비중을 덜어내고 거기서 다시 산다, 그래봐야 한 60포인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보고, 지금 대형주들 비중을 덜어내기보다는 현금을 만약에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 위주로 좀 트레이딩 구간에서 매매를 좀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전략이 좀 바람직할 것 같고, 기존에 그 현금 갖고 있는 거 그럼 대형주들 지금 사야 되느냐?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좀 매수를 강하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다음 주에 구정 전에 또 FOMC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를 확인한 이후에 대형주는 좀 접근을 하고 당분간은 이제 개별주 위주의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결국 대형주 뒤늦은 툼에 동참하지 말자라는 의견, 신규로 매수하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개별주가 낫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최희승 차장님과 함께 오늘장 전략 미리 세워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특별히 월요일 이 시간에는 일본과 중국 증시 둘러싼 이슈들 다뤄드리고 있죠.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올 한 해 일본 경제 가장 큰 이슈라 하면 4월에 있을 소비세 인상, 8% 인상 부분이 될 텐데, 소비세 인상 이후에 일본의 경기 동향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가 역시 가장 궁금한 점입니다. 특별히 엔화 가치에 대해서 소비세가 인상되고 나서 내수가 위축되면서 당국 입장에서는 엔화 약세 쪽으로 더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보면은 4월 소비세가 인상되고 나서 5월과 6월에는 경기 하락폭이 아주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우려하는 그 아베노믹스 이전에 경제로 돌아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 의견을 개진하는 연구가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2차 소비세 인상이 연기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가 시작되고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본으로서 볼 때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고요. 더욱이 아베 정권이 경기 급락을 우려해서 추가 재정 정책을 쓰는 정책 실기를 범할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더 거세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와 환율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서 미쓰비시 UFJ 모건 스탠리라든지 웨스트팩 은행 같은 경우에도 엔화가 이제 사실상 고점을 쳤고 다시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 증시가 최근 들어와서 불안한 급등락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원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아닌 게 아니라 지난 주말에 미국의 12월 고용지표 상당히 부진하게 발표가 됐는데 달러는 뭐 빠진 것이 이해가 됩니다만은 엔화도 같이 좀 동반의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지금 105엔대를 더 이상 치고 나가지 못하는 모습인데 추세는 그래도 엔 약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듯도 하거든요. 속도 조절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트렌드가 좀 바뀔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일본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은 파동 이론으로 봤을 경우에는 105엔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금융 완화를 앞으로 일본이 내놓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엔화가 추세적으로 다시 엔저가 계속 진행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는 연구가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화 일본 주가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플러스 0.96인데요. 아주 강한 동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엔구가 진행된다면은 일본의 주가 하락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요. 엔화와 우리나라 주가를 보면은 플러스 0.7 정도로 서로 역의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본 엔화가 강세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투자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되고요. 엔화 동향에 따라서 일본 수출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주들도 명암이 엇갈릴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엔 약세 때문에 피해를 봤던 자동차 섹터도 조금 길을 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합니다. 중국 얘기해볼까요? 중국 증시가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2100선, 2050선 다 깨지고 2000선 초반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그림자 금융 규제가 임박했다라고 해요. 이슈 때문에 빠졌다는 분석도 있는데 단기 금리는 안정됐는데 왜 이렇게 새로운 규제책을 꺼낸다고 보시는지요? 네, 중국 정부가 볼 때는 단기 금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표 금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주 강력하게 규제에 들어가면서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28일 이상 금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데요. 현재는 6.5% 이상 작년 이후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지방 정부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 발행이 지금 중단된 상태고요. 또한 그림자 금융의 고금리 상품으로 증시 자금들이 속속 이탈하다 보니까 직접 금융시장마저 지금 위태로워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요. 문제 해결보다 지방정부의 돈줄을 더 마르게 하지 않을까 좀 걱정인데 구체적으로 새로운 그림자 금융 막을 수 있는 규제책은 뭘로 제시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렇게 조금 왜곡됐던 자금 흐름이 증시라든가 실물 경제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요? 네, 중국에서는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 친할수록 돈을 빌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만큼 돈 관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림자 금융 같은 건 GDP의 60에서 70% 정도 차지할 정도 아주 광범위한데요. 이들 그림자 금융을 통한 부의 대출이 앞으로 규제를 강화시킬 예정으로 있고요. 또한 재테크 상품에 대한 대출 보증을 금지시킨다든지 지금 중국 안에서 그림자 금융의 최대 플레이어인 신탁회사에 대해서 이제 본연의 자산 운영 쪽으로 되돌아가고 그림자 금융 쪽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단기 자금을 끌어와서 장기 대출에 따른 미스매칭에 대한 금융 위험은 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 지방 정부도 높은 부채 비율을 낮출 수가 있는 여건은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고질적인 사업 타당성 평가를 거치지 않고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거나 그리고 지방과 중앙정부 간의 대출 분류도 아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은행이라든지 지방은행이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개발회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도산이 좀 속출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림자 금융 규제로 인해서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해결이 될지 몰라도 유동성 부족 그리고 성장 둔화 문제는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해 주셨네요. 중국의 12월 물가 나왔더라고요. 먼저 소비자 물가 얘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7개월 내 최저 예상은 2.7%였는데 2.5%밖에 안 나왔습니다. 예상을 하회할 정도로 물가가 조금 낮았던 이유 어디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 정도 되면 긴축에 대한 부담은 좀 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12월 물가는 예상보다 크게 떨어진 것은 식품 가격이 전달보다 1.5%포인트 떨어진 때문인데요. 이제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올해 초서부터 공공요금 가격이 전체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전체 물가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돼지고기의 수급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고기 가격이 그 식탁 물가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여전히 중립적인 금융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기업 그 확장이라든지 부동산 투기를 억제시키는 창구 지도도 앞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반면에 같이 나온 생산자 물가 지수는 중국의 경우 22개월 연속 거의 2년 가까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 소비자 물가와는 달리 생산자 물가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이유 어디 있습니까? 아무래도 제조업의 그 성장 모멘텀을 좀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 그다음에 과잉 투자 문제가 여전히 그 디프레이션을 유발시키는 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해나 절상뿐만 아니라 비용 상승으로 수출이 위축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 생산자 물가 지수는 디프레이션 상을 상당 기간 더 갈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금리 상승을 통한 구조 조정을 빨리 한다든지 새로운 금융 긴축 정책 외로는 선택의 대안이 없는데 이 정책을 썼을 경우에는 성장률이 둔화되고 실업 문제가 높아진다는 또 악재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좀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끝으로 중국장이 아까 너무 힘들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장 이번 주에는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전망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매일 그 2개 종목씩 그 신규 그 IPO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그 IPO들을 통해서 170조 원 정도가 유통시장에서 발행시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2,000선이 이번 주에는 위태로워지는데요. 2,000선이 붕괴된다면은 조만간 1,850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IPO 부담을 안고 있는 중국장 2,000선을 어느 정도 시점에서 깰지 그것이 오히려 걱정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 찾아올 때는 예병군 멘토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요 매수매도 느낌 아니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우선 충전주, 그 다음에 급속 충전주에 대해서 굉장히 흐름들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채널 고정해 주시고 지금부터 제 얘기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과연 이제 상승일지 하락일지 상승 게이지부터 좀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장 상승 게이지는 90%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90% 아니면 10%를 제시를 해드립니다.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장 상승의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는 점, 요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많이 존재를 했었죠. 삼성전자의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존재를 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많이 해소가 되어 가고 있고, 실적,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들이 벌써 지금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도 이미 발표가 됐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1월장 효과에 대한 기대죠. 지금 중소형주가 굉장히 좋은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1월장의 기대에 대한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2월장 리스크가 있다 할지라도 1월 말까지, 즉 2월에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조금 이제 조금 안심하고 조금 투자를 하셔도 되지 않나, 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정책적 기대감입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지금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안철수 관련주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예산안이 하나하나씩 통과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여러 가지 정책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 시점, 이 시점에서는 역시 중소형주 랠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 점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잠시만요. 예. 매매하고 가실게요. 예. 매매하고 가자네요. 매매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제가 중소형주 랠리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뭐 지금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안철수 관련주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동시효과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정치권 관련주는 조금 따라가는 것은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바이오니아, 제약 바이오니아 쪽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쪽의 종목들인데요. 셀트리온이라든가 셀트리온 제약,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 영진약품, 요 네 가지 종목을 조금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들 지금까지 굉장히 낙폭이 과했고, 그 다음에 이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지금 최근 들어와서 중소형주의 랠리와 함께 다시 살아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약 바이오 쪽은 2014년도가 어떻게 보면 정점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한 번의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바로 바이오 시밀러, 즉 바이오 시밀러의 어떤 특허권이 많이 이제 풀리죠. 그러면서 바이오 시밀러 제약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테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력이 우수한 우리나라 제약 회사들이 어떤 수출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즉 밸류에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 참고해 보신다면, 자 1월장부터 자 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바이오업 항군들의 어떤 상승, 그 다음에 제약업 항군들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동시호까지 한 2분, 즉, 장 시작까지 한 2분 정도 남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전자 쪽에, 우리가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자가 지금 한 1%의 강한, 상승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점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역시 괜찮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중에 어느 게 제일 괜찮냐고 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LG 디스플레이 쪽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최근 들어와서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실적 호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기대감이 이제 슬슬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 그 점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운수장비 쪽은 오늘도 크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의 어떤 상승 게이지로 본다면 운수장비 쪽도 그냥 크게 지금 나쁘다기보다는 낙폭을 조금 축소하지 않겠느냐. 즉 최근 들어서 낙폭이 좀 과했죠.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살펴드린 종목군들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종목 그 동시효과를 보면서 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설 쪽은 뭐 지금 낙폭이 또 최근에 가했습니다.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까지 다 이미 반영이 된 상황이니까 그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오늘 장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은 반드시 상승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강하게 상승 쪽에다가 베팅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들도 보시고 그 다음에 대형주의 지금 LG 디스플레이 제가 좀 탑픽 종목으로 꼽아드렸으니까 그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동시효과 한번 들어가 볼까요? 5, 4, 3, 2, 1. 대장 방송은 예병군과 함께 완벽한 차트 분석으로 지수 몇 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장이 시작됐죠. 자, 전기전자 쪽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삼성전자, LG전자,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요런 점도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굉장히 좀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 LG전자 역시 좋게 출발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제가 탑픽 종목을 꼽아드는데 강한 상승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운수장비 쪽도 제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여전히 지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금융건설 쪽도 역시 지금 나쁘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그런 점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오팡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쪽에 셀트리온, 녹십자, 차바이오엔 지금은 보합권입니다만은 오늘 장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참고해 보시고, 자, 안철수 관련주 한번 살펴볼까요? 안철수 관련주, 예, 전체적으로 보면 분위기 지금 좋게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권 관련주는 실적과는 좀 무관하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시는 건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군들 지금 모습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셀트리온부터 좀 살펴볼게요. 셀트리온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보합권에서 지금 0.43%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에서 밑에 지금 46,000원까지는 여러분들 46,100원 거의 이하로는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지금 오늘 저는 좀 강한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해 보시고요. 역시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올라오는 구간에서 5위평선을 강하게 지지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던 점 참고하신다면 지금 가격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12,750원 요 부분에서 플러스 0.5% 마이너스 0.5% 플러스 마이너스 0.5% 밴드 내에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영진약품인데요. 영진약품 역시 올라오는 강한 5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가격대는요 한 1,770원 이하대로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바이오니아 마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니아는 12,000원 부근대, 지금 그 부근대면 플러스 마이너스 0.5% 밴드 내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니아에 대한 기대감 역시 있습니다. 자, 시장 전체적으로 제가 상승 계획이 90% 잡아드렸는데 지금 강보합에서 지금 출발되고 있습니다. 6.6% 정도 지금 상승한 가운데 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역시 지금 중소형주 랠리 제가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511포인트, 즉 한 1.79% 상승한 511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여러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소형주 랠리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지금 전체적으로 불확실성 해소되었다는 점, 그렇다면 상승 쪽으로 강하게 가닥을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활발한 매매 진행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월 13일 월요일 개장 분위기 전문가 통해서 짚어봤습니다. 코스피는 연중 최저치에서 일단 반등 중입니다. 1940선대 회복했고 코스닥도 바로 하루 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는 오늘 성년의 날로 휴장합니다. 지난주에 니케이 기준 16,000선을 살짝 내준 상태로 끝이 났었었는데 오늘은 일본장이 쉰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외환시장 분위기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의 고용지표가 영 좋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아주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였던 달러원이 오늘은 어떻게 개장할지요?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골드만삭스의 기준금리 인하 보고서 때문에 1,070원까지 찍었던 달러원, 고용지표 부진 때문에 오늘 1,050원대 진입하고 있네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4원 40전이 하락한 1,057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고점으로 1,056원까지 하락한 후에 이 시간 현재는 1,056원 6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한 것은 미국의 12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19만 6천 명으로 예상되던 비농업부문 고용 증가 규모는 겨울철의 추운 날씨로 인해서 7만 4천 명 증가에 그쳤고요. 실업률이 6.7%로 0.3% 하락했습니다만 노동시장 참여율이 하락한 것이 그 요인으로 밝혀지면서 시장의 실망감을 더했습니다. 미 고용지표의 부진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고요. 이에 대해서 주식시장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미 채권 시장은 강세로 반응하면서
이에 따른 미 채권 수익률의 하락이 달러화의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달러화는 엔화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상대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고요. 이 과정에서 역외 시장에서의 달러원 역시 3원 50전이 하락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시장이 제기하고 있는 의문은 달러화의 방향성이 바뀌었을까 하는 점인데요. 단 한 번의 지표의 부진으로 인해서 달러화가 방향성을 바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진과 규모가 지난번 발표 당시에 20만 3천 명에서 이번에 수정 발표가 될 때는 24만 1천 명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이처럼 수정 시에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 미 고용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희석시키고 있고요. 이번에 발표된 7만 4천 명은 매우 예외적으로 부진한 수준이기 때문에 다음 달 발표 시에 상향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한 번의 고용지표 부진으로 달러화가 방향성을 바꾸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주말 주요 통화상들의 움직임을 보면 달러 엔이 103엔대 후반대에서 하락세가 제한되고 있고요. 유로달러 역시 1.36달러 후반대에서 추가 상승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호주 달러 역시 0.90달러대에서 추가 강세가 제한되고 있는 모습은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일시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미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제 지표를 물론 중요하게 고려합니다만 지난 12월 FOMC 회의록에 따르면 양적 완화의 비용이 효과를 앞서고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 경제 지표가 지속적으로 부진하게 나오지 않은 한 미 연준이 테이퍼링 계획을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이 때문에 이번에 달러 약세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050원 중후반대 흐름 이어가겠습니다. 네, 혹한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한 번에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이 달러의 방향을 바꾸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은 3종목 정도 뽑아봤습니다. 먼저 M&A 때문에 들썩이는 종목이 2종목 보이네요. LIG 손해보험 매물로 나와 있는데요. 롯데 손해보험 측에서 인수를 참여하겠다는 뜻을 보였나 봐요. 거의 인수 참여가 확실시된다라는 분석 속에 오늘 장초반 아주 급등했었다가 상승폭이 약간 또 줄어들고 있네요. SAMT, 아이마켓 코리아가 인수 추진한다고 하죠. 역시 M&A 기대감 때문에 오늘 많이 오르는 모습입니다. 2종목 연이어 살펴보겠고요. 현대엘리베이터가 2대 주주인 쉰들러에게 또 소송을 당했습니다. 7천억대 소송이라는데 벌써 소송만 6번째 지금 얽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가 이번엔 또 있는 것인지 현대엘리베이터 둘러싼 이슈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돌발 종목 분석은요. 압구정으로 가서 듣죠. 메리츠 정금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김근호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물로 나와 있는 2종목 LIG 손해보험과 SAMT부터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거래소 자체에서 이 롯데쇼핑의 롯데그룹의 LIG 손해보험 인수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를 했고요. 일단 오늘 오후 6시까지 답변 시한이 있고 신한금융투자에서도 이 LIG 손해보험에 대해서 M&A 이슈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 LIG 손보에 대한 주가 상승을 좀 가져온 가장 큰 어떤 재료가 아니었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LIG 손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3, 4분기 원수보험료는 한 1조 9,500억 정도, 당기순이익 자체는 전년 대비해서 한 23.6% 정도, 그러니까 한 24% 부분 정도 증가한 580억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게 신한금융투자의 의견이었고요. 이 자동차 보험 쪽에서 손해율이 이 전년 대비해서 한 1.2포인트 정도 개선되고 운용자산이 또 전년 대비해서 한 9.3% 정도 증가가 됨으로써 일단 실적 개선의 어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라고 얘기를 밝혔고요. 일단 4분기에 이 손상차손 등의 발생으로 적자를 시현하긴 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일회성 손실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주가 전망도 굉장히 좀 밝게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롯데그룹의 M&A 인수 추진 이 부분이 오늘 이 상승의 가장 큰 이슈였지만 역시나 이 실적을 뜯어보더라도 괜찮은 어떤 실적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올해는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 이
주가 강세를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주말에 롯데그룹이 LIG 손해보험 인수를 위한 금융자문사로 글로벌 IB인 크레딧 스위스를, 그리고 회계자문사로 어네스트 앤 영 한영을, 계리자문사로 밀리만 코리아를 각각 선정하는 등 일단 인수전 참여로 어느 정도 좀 결정을 한 것으로 좀 시장에 보도가 됐습니다. 시장에 좀 알려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LIG 손보의 최근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가장 큰 재료가 아닐까. 최근에 또 올라온 이유도 역시나 LIG 손보가 좀 M&A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오늘 좀 그 소식이 굉장히 좀 가시권에 있다 라는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오늘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역시나 윗꼬리로 좀 다는 모습은 재료 노출 시에는 항상 매물이 좀 쏟아지기 마련인데, 오늘도 역시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매도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사용을 하셔야 되는 날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SAMT 같은 경우에는 아이마켓 코리아에 대한 이 피인수 기대감에 급등을 했는데, SAMT 아이마켓 코리아에서 인수 검토에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마켓 코리아가 장시작 전에 SAMT 인수 추진설에 대한 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SAMT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SAMT의 오늘 주가 상승을 가져온 이유가 아닐까. 역시나 피인수 될 수 있다라는 이 기대감 때문에 오늘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 출발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뭐 인수 추진 여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일단 확정되거나 1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다시 공시하겠다라고 아이마켓 코리아가 좀 덮쳤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아이마켓 코리아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SAMT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적극적으로 좀 인수할 의지가 있다라는 의견들, 액션들을 계속 표명을 한다면 SAMT의 주가는 조금씩 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수준에서 뭐 강하게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보다는 일단 이 시나리오들을 좀 잘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SAMT 자체로 봤을 때는 일단 뭐 작년도 대비해서 일단 올해도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의 움직임은 역시나 아이마켓 코리아와 상관이 있겠지만, 그 부분이 끝난 이후에는 일단 실적을 한번 좀 되돌아보고 SAMT를 좀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현대엘리베이터인데, 현대엘리베이터가 이 파생상품 손해배상 소송 이 부분에 대해서 신들러 쪽에 소송이 걸리면서 오늘 약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대 주주인 신들러 홀딩 에이지가 10일 현대 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이 7,18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대표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경영진은 현대상선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사업과 무관한 파생 금융상품 계약을 맺어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현대 엘리베이터와 임직원 소수 주주들의 어떤 이익 보루를 위해서 대표 소송을 하게 됐다라고 신들러 측에서 설명을 했고요. 일단 현대 엘리베이터의 파생 금융상품 계약으로 최근 3년간 6천억 이상 손해를 봤다. 파생 금융상품 외에 현대 엘리베이터의 금융기관 담보 제공에도 법률적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소송이 걸렸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봐야겠지만, 일단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강한 소송 드라이브가 걸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신들러는 현대그룹 자구 계획 중 하나인 이 현대 엘리베이터 유상증자에 반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일단 현대 측과 계속적으로 좀 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이어진다면 이 현대 이 그룹의 어떤 자구책들이 잘 이루어져 나가기에는 조금 잡음들이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돌발 종목 3종목 한번 알아봤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까지 분석을 들어봤죠.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급등을 했었습니다. 물론 앞서서도 차곡차곡 올랐었는데 흑자전환 기대감이 그 이유였었는데, 오늘 GS건설도 똑같은 이유로 비슷하게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벽산건설도요, 최대 주주 변경 소식 때문에 오늘 두 자릿수 급등입니다. 대한주택보증으로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고 하죠. 나노트로닉스는 대표 구속 수사라는 안 좋은 악재 맞아서 역시 반
반대로 급락하고 있고요. 제가 없는 일주일 동안 라이파이라는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됐던데 오늘은 또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또 뭔지, 관련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효성과 관련된 종목도 하나 있어 보이네요. 테마도 신기한 테마 같이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인 분석을 듣기 위해서 전문가 한 분 더 모셔봤는데요. 스튜디오 유스탁의 이창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특징주 추가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뭐 벽상건설이 지난 주말에 나왔던 뉴스가 이제 대주주가 대우건설에서 대한주택보증으로 변경이 됐다. 그러니까 출자 전환의 형식으로 이제 대주주가 좀 변경이 됐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강세를 띠고 있는데, 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벽상건설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죠. 뭐 M&A 기대감으로 뭐 한 5,000원대 주가가 2만원대까지 갔다가 M&A 무산되면서 다시 2,000원대로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최근에 5,000원대 다시 반등을 보였는데, 대주주 변경된 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있을 수 있겠죠. 출자 전환을 했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그 벽상건설이 M&A가 무산되면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었었죠. 그런 불안감에서 약간 상장 폐지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지금 그 대한주택 보증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자체가 7.46%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있다. 그러니까, 단순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기에는 조금은, 많이 올라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한 일주일 사이에 2,800원대에서 5,600원이면 100%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선 신규 매수하기 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시 좀 상한가로 10,000원, 20,000원대 간다라고 하면은 할 말은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또 워낙에 앞에서의 그 손실 본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손실을 좀 많이 하기 위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권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추경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죄송합니다. GS건설이 이제 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GS건설이 건설주의 실적 불안감, 어닝 쇼크의 시작점을 알렸다라면은, 올해는 GS건설이 좀 실적 개선에 대한 시작점을 알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네. 작년에 해외 수주의 그 안 좋은 부분들, 저가 수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닝 쇼크가 발생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좀 개선이 될 수 있다. 특히 2분기 이후부터는 개선에 대한 기대감, 또 국내 건설 관련해서도 조금 예년보다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33,700원 정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좀 매물이 좀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고요. 조선주들이 지난 금요일에 좀 추풍 낙엽으로 좀 무너졌던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그런 이유가 실적 개선은 기대가 되지만서도 또 막상 실적 개선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늦어질 수 있다는 부담감으로 좀 밀렸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건설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좋을 것이라는 것이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좋아질 것이라는 속도 자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온다라면 주가 자체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만약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늦어진다라면 올라갔던 부분들을 다시 급락이 나오는 모습을 연출시킬 수 있거든요. 지난 10월달, 11월달이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가지고 하락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일단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약간의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34,000원 혹은 35,000원 정도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완전히 돌파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네. 나노트로닉스가 이제 그 오너의 그 구속 결정 나면서 거의 하한가 근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1% 좀 하락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우리가 이런 종목 가지고 동전주라고 그러죠. 1,000원 이하, 몇백 원밖에 안 되는 회사, 그리고 회사의 그 성장성도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수익을 노리고, 장기적으로 성장성을 노리고 매수하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매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실패했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정석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그 주중반 이후에 시장의 화두는 라이파이 관련된 종목군, 업종군이었다라면은 오늘은 또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이 또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 ITX, 위지정보기술, 다산네트워크스, GMP, 유비쿼터스 등이 거의 뭐 강세를 띠고 있고요. 뭐 몇몇 종목군들은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런 사물 간에 어떤 이제 만약 노트북이 있으면 노트북이라든지 뭐 TV라든지 그 실내에 있는 사물 간에 그 전송기를 연결시켜 가지고 인터넷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이제 세스 이번에 세계 가전 박람회에서도 약간 주목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시장에 어떤 새로운 어떤 그 IT 기술이 좀 붐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는가, 센세이션을 좀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이파이보다는 조금 더 상용화도 좀 빠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라이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LED 조명이라든지 그 빛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정보 그 인터넷을 하는 거라면은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거에서 통신 그런 것을 좀 연결시켜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3D 프린트 이런 거 연결시켜가지고 어떤 이제 복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실효성은 좀 있어 보이지만서도 여전히 기대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세스 세계 가전 박람회에 관련돼서 나오는 제품들은 앞으로 빠르면 한 1, 2년, 길리면은 한 5, 6년 뒤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좀 선보여주는 약간 모토쇼 같은 성격의 그런 박람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것이 자체가 내일 당장 시장에서 상용화가 되거나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기대감만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힘들다. 왜냐면 주가라는 것은 결국 실적이 모멘텀이 붙어줘야 되는데 좀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기대감 올라갔다가 다시 거품이 꺼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효성 ITX 같은 경우도 지금 6,700원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내일 주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만약에 7,000원이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뭐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일 좀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이 중요한 변곡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보신다라면은 딱 그 매물대에서 걸려 있죠. 매물대에 걸려 있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위주정보 기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지금 매물대에 딱 걸려 있어요. 이 매물대에 걸려 있다는 얘기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가 상당히 중요한 변곡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파이에 이어 새롭게 부상한 사물 인터넷 관련 테마주 살펴봤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나흘 만에 반등하는데 삼성전자의 공도 쬐끔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닷새 만에 반등을 주고 있긴 한데 130만 원까지는 또 힘에 좀 붙이는 모습입니다. 자동차주의 매수 창구에 외국계 이름이 많이 보이는 가운데 반등이 있는데요. 조선주는 아까 추풍 낙엽과 같이 급락했었다. 지난주 금요일에 표현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추가 하락합니다. 헤지펀드도 조선주는 숏 전략이다. 이런 소문이 흉흉하게 들리고 있는데 조선주 여기서 더 빠지면 진짜 손절은 못할 것 같습니다. 조선주의 전망 그리고 추가 급락하는 이유 알아보고요. 썬데이토즈 애니팡 투기대감 때문에 오늘까지 올 들어서 벌써 20% 후반 30% 가까이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모드투어, 하나투어, 항공주, 환율 때문에 흐름 좋았는데 오늘도 모드투어는 부동산 투자회사도 세웠다고 합니다. 새로운 이슈가 있는 모양인데요. 삼성전자부터 분석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압구정으로 나가보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뭐 삼성전자가 좀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은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쉽게 반등이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128만 원대에서 130만 원대 부근의 이 매물대 이 부분이 역시나 가장 큰 어떤 이 눌림의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130만 원을 회복을 해야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중요하게 판가름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뭐 갤럭시 S5가 뭐 삼성전자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역시나 갤럭시 S5가 시장에 좀 나온 이후에 반응이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갤럭시 S5가 정말 혁신적이다, 시장에 굉장히 좀 파급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좀 삼성전자에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갤럭시 S5가 S4나 S3만큼의 어떤 그 정도 수준의 더 이상 혁신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한 작품이 나온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당분간은 좀 횡보세,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 좀 횡보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뭐 4분기가 사실 보통 이 계절적 성수기인데, 물론 이 일회성 비용이라고 하는 성과급 지급이 많았다는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좀 부담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제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차, 기아차,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들, 그리고 뭐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인데,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운수장비 업종이 조금은 좀 조정폭이 나올 만큼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있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국내에 있는 이 완성차 업체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은 부진하겠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좀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유입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테이퍼링의 어떤 완만한 추진을 시장에서 만약에 각인이 된다면 엔조도 좀 일단 숨은 좀 돌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 종목들의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다시금 좀 들어올 수 있다. 물론 그 부분은 단기적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또 노리고 외국인들이 좀 접근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조선주인데요. 4분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좀 과도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들인데, 일단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일단 4분기 실적 같은 경우 특히나 대우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시장 기대치에는 부합할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일뱅크 쪽의 이익 감소, 그리고 저가 수주 선박, 플랜트 매출 인식,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장이 예상했던 부분보다 기대 못 미칠 것이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한준중공업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4분기 조선업종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다고 해도 그 안에서는 좀 종목별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조선업종을 말씀드릴 때 항상 탑픽으로 좀 제시드렸던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이 해양 플랜트 쪽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대우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장이 예상했던 부분은 잘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과도한 우려감을 좀 피하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종목보다는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34,000원이 깨진다면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을 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은 약간은 좀 애매한 자리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이 썬데이토즈인데요.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에는 이 애니팡2 기대감, 이 부분이 연일 좀 급등하게 만드는 어떤 시그널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니팡1도 물론 종전에 히트를 기록했지만 2 역시도 굉장히 좀 기대감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애니팡2와 사천성이 고매출이다. 이 부분이 결국에는 썬데이토즈의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균 매출액의 어떤 이 상승,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눈에 띈다.
그 부분이 썬데이 투지의 긍정적인 어떤 가장 좋은 모멘텀인데 이 모바일 게임 트렌드가 사실 그렇게 길지 않다, 중장기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모드 투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 소식 때문에 오늘 또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드 투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45억 원을 투자를 하고 90만 주의 주식을 취득키로 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역시나 이 호텔 사업의 본격 추진 그리고 안정적인 객실 확보 이 부분을 위해서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 여행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훈풍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연초 예약률이 뭐 하나투어도 그렇고 모드투어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고요. 항공주들도 좋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 연속 효율수가 전년 대비해서 5일이나 많기 때문에 여행객 수요가 기본적으로 좀 증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행주들에 대한 실적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여행 사업 전체적으로 훈풍을 불어오게 했고, 그 안에서 모드 투어 같은 경우에는 호텔 사업의 어떤 안정적인 객실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어떤 소식까지 좀 더해져서 겹포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러나 조금은 뭐 벅찬 좀 주가 수준대에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수준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져서 개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1차적으로 한 28,000원 수준인 것 같고요. 28,000원에서 만약에 한 단계 더 상승을 뽑는다면 3만 원 이상까지 좀 가볼 수 있다. 직전 고점이 33,00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트레이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27,000원에서 28,000원 정도의 가격 상승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드 투어 가격 팁이었고요. 무엇보다 오늘 조선주가 주가 급락하는데 대우조선해양을 가장 눈여겨보고 계시고 32,000원 정도까지 더 추가 조정을 기다렸다가 오히려 사겠다라는 전략까지 귀하게 주셨습니다. 오늘 호텔 신라가 오래간만에 조정받아요. 제가 없는 지난 일주일 싱가포르 창의공항 진출 소식 때문에 한번 급등을 했던데 오늘 조금 쉬어가는 듯합니다. S1 에버랜드로부터 건물 관리 사업 양도를 완전히 끝냈다고 합니다. 긍정적이다 평가 속에 오늘 흐름 괜찮은데요. GNC 에너지는 작년 10월에 코스닥에 상장한 나름대로 새내기 주잖아요. 근데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는 이슈 속에 오늘 흐름 역시 좋은 편입니다. 호텔 신라부터 다시 한번 스튜디오에서 분석 들어보죠. 이 대표님. 네, 호텔 신라가 지난주 이제 그 싱가포르 창의공항의 그 화장품하고 향수 그런 판매권을 땄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물대를 돌파시켰던 모습들이 있죠. 근데 오늘 좀 하락은 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시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제 일단 사업권을 따는 것 자체가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적이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냐를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그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71,000원 정도 혹은 71,400-500원 정도만 잘 지켜진다라면은 우상향, 뭐 급등세로 가길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인 우상향은 계속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공업, 특히 그 호텔 신라가 해외 그 진출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본다면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S1이 이제 에버랜드로부터 이제 건물 관리 사업권 양수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빌딩 솔루션 사업부를 이제 사업 관련해서도 새로운 먹을거리 대가가 생겼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뭐 이것들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에버랜드가 삼성 관련된 그룹이고, 삼성 그룹 관련된 건물 쪽으로 관리가 들어간다라면 S1이 이제 보안 솔루션 회사인데, 이 보안 솔루션에다가 건물 관리까지 약간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업부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주가의 성장성, 그러니까 기업 매출의 성장성이 뭐 작년보다 늘어날 수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건물 관리 관련된 산업 자체가 상당히 그 이익도 높은 산업도입니다. 그래서, 중소형 업체들이 많이 좀 뛰어들고 있다는 부분들. 다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감이 있다라면은, 결국엔 이제 삼성 그룹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이제 뭐 정부의 어떤 뭐 경제 활성화, 뭐 중소기업 뭐 이런 부분들에 인해서 향후에 또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뭐 지금 당장 그런 걸 우리가 뭐 너무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해서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진출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한 7만 6, 7천 원이 조금은 고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돌파가 확인되면서 진입하셔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종목 역시 오늘 오후장이나 내일 정도 주가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GNC 에너지 같은 경우가 지금 해양 투기 금지법 발효로 인해 가지고 폐수 처리 장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성장성 기대감,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정부의 그 투자 혹은 지원 육성에 따라서 바이오 가스 관련된 발전 설비 이런 거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올해 작년 대비 매출액 같은 게 한 15% 늘어난 한 780억 정도, 영업이익도 한 거의 30% 가까이 늘어난 한 72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한번 상장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오히려 하락을 좀 급락을 보였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매물은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10,000원대의 매물은 좀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올라가는 자체가 우상이야, 점진적으로 우상이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당분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특징주는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렵게 두 분 모셨으니까 전략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시장 보니까 기관 특별히 투신권의 매수에 힘입어 나흘 만에 반등해서 1950까지는 일단 회복시켜 놨는데, 지난주에 많이 움직였던 지수대입니다. 익숙한 지수대고 코스닥이 하루 만에 반등하는 게 오히려 더 힘이 좀 강하다 싶습니다. 환율은 다시 급락하고 있는데, 유 대표님, 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시장 자체가 오늘 하루 반짝 오르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난주 내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하락을 저지하는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만약에 상승론으로 전환됐다고 말하기 좀 힘들다. 그렇다면 약간 경기 방어주 성격인 업종군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자. 그중에서 이제 음식료 업종군들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유틸리티 이런 업종군들 좀 만약에 이들 종목군들이 좀 하락했을 때는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다. 단순하게 오늘 경기 민감주도 오른다 혹은 대형주들이 납폭 가대로 오른다고 해서 덥석 매수하셨다가 내일 또 빠지게 되면 손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기 방어주들을 오히려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멀리 압구정 쪽에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신 김근호 연구원님의 조언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휴가 떠나기 일주일 전서부터 벌써 바이오 쪽 섹터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셨었는데, 일주일 내내 지난주 굉장한 상승을 보였더라고요. 중소형주 아직도 싼 편인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는지, 개별주 많이 오르진 않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지난주에는 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큰 부담은 없다. 근데 코스피가 조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코스피를 사셔도 큰 무방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렸는데, 일단 탄력성을 좀 놓고 본다면 코스닥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은 아직까지도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나 말씀해 주셨듯이 코스피 지수는 1950포인트를 좀 회복시키겠다, 지지하겠다라는 의지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코스닥 내에서도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바이오 업종이 조금은 쉬어갈 가능성도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갈 수도 있다. 그 부분이 일단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좀 꺾일 수 있는 수준 515포인트에서 520포인트 정도에서 조정이 한번 나온다면 결국에는 가장 먼저 조정을 좀 맞을 수 있는 업종은 바이오다라는 부분은 말씀드리고요. 물론 조정이 나온 이후에는 다시금 좀 매수하시려는 움직임들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탄력성에 있어서는 조금 중소형주가 훨씬 더 나아 보인다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업종은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이 오른 바이오 업종을 좀 따라잡기보다는 이 중장기적으로 좀 소프트웨어 업종들 관심 갖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한글과 컴퓨터, 뭐 안랩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물론 한글과 컴퓨터도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일단 뭐 실적이라는 부분도 있고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일단 소프트웨어 업종도 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좀 계실 텐데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업종 내에서도 좀 종목을 차별화하시는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하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많지 않은데 좀 모멘텀으로 오르는 종목보다는 오히려 실적이 좀 베이스가 되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순수하게 바이오라는 부분보다는 실적이 좀 나올 수 있는 오히려 제약 업종이나 아니면 헬스케어 장비라고 해서 이 의료 장비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을 조금 더 관심 깊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 섹터는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다 하셨고요. 특별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바이오보다 소프트웨어 쪽이 괜찮아 보인다라고 중소형주 팁을 또 추가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메리츠 종근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연구원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950선을) 회복한 아침입니다. 코스닥도 하루 만에 반등을 재개했는데요. 선물시장 분위기와 필요한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쌤 일주일 만에 뵙는데 옵션 만기가 있었던 지난 한 주 선물이 258에서 253까지 한 5p 정도 빠졌던데 오늘 아침 또 빠른 반등이 좀 보여지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거는 지난 금요일날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에서 특히 오후장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 되게 중요한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집중력을 봐야 되는 것은 오늘의 움직임들보다는 내일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아마도 내일 단기적으로 우리가 추세 확정을 지을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먼저 결론을 내드리면 오늘 오전에서는 더더욱더 중요 자리 이탈이 없다라면 매수가 계속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도 역시 계속해서 시장의 수급은 좀 안 좋았습니다. 해외발 긍정 동반에서 갭상승 출발 이후에 그 수급에서 출발 스타트 수급은 외국인들의 나홀로 매도 출발, 개인과 기관계 쪽의 매수 출발 이후에 지금 나오고 있는 수급도 역시 부정적입니다. 개인들 매수세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고 있고 특히나 기관계 쪽에서 모두가 다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모두 다 매도 압박 카드를 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부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왜 주쌤이 여기서 매수를 잡았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 이유가 명분이 분명히 있겠죠. 저희는 계속해서 아랫꼬리에 매수가 유리한 위치, 단기적으로 지금 짧게 보더라도 특히 오전은 매수가 유리한 장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옵션 시장 쪽에서의 콜옵션 쪽 추이 자체를 보면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 카드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 보실 수 있고 거래가 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기관계의 매수와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 있고요. 풋옵션 외국인과 기관계 동반 매도 압박 속에 개인들만이 열심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겠죠.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도배되고 있는 관점, 그리고 또한 최근에 메이저 중에서 외국인들이 합성 누적 부족으로 가방 쪽을 좀 열었다라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최근에 프로그램 이제 집중력을 갖고 많이 보실 텐데요. 특히 매수 차익 잔고와 매도 차익 잔고의 그 갭 스프레드 자체가 줄어드는 부분 때문에 여전히 지금 차익 쪽에서 매도 압박 카드가 출회가 되고 있는데 많은 양이 안 나오고 있죠. 오늘 비차익 쪽에서 바스켓으로 다 받아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 현재 베이시스 구간에서는 결국은 차익 자체가 차익 매도가 좀 출회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 부분은 베이시스의 추이 때문에 영향입니다. 다행인 것은 현재 베이시스만을 가지고 노는 도깨비 장세, 억지성은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 지난 옵션 만기 이후에 그렇게 판단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의 우리가 살펴보았던 수급 그리고 프로그램 추이, 그 다음에 옵션 쪽의 테이블의 전략, 이 부분을 놓고 보면 분명히 시장은 하락 쪽으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상승 쪽으로 갔죠, 초반에. 자, 상승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갑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선물 시장 쪽에 수급 추이만 갖고 분석을 하게 되면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주셈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최소한 10시 30분 정도 중국 쪽에서 출발되는 추이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좀 즐기는 것이 유리하고, 이게 뭐 이런 상태에서 수급이 이러기 때문에 매도 이제 좀 단기 트레이딩 왔으니까 가두리 박스권이니까 매도 쳐야지, 이 생각은 지금 버려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금일장 대응 전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마 주초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무조건 시장이 상당히 교란되거나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저 역시 예측은 안 하고 싶습니다. 예측을 하고 싶은 조건들이 조금씩은 부합되고 있지만 예측하지 말고 대응의 영역으로 다시 한번 강하게 들어가자. 파생 예측해서 웃으시는 분들 몇 분 못 봤습니다. 네, 몇 분 봤다라는 건 최소 몇 천억씩 부를 축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린 대응의 영역으로 했을 때만이 자산 축적이 좀 증가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 분명히 확인하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매수가 확대가 돼서 올라온다라면 기관 지금 주도 못하고요. 시장의 신규 자금 플로우 자체가 지금 파생시장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의 소폭 그냥 눈치 보는 정도로 신규 자금들이 들어오는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이 부분 파생 쪽에 수급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의 수급을 읽어내면서 매수 쪽이다라고 강력하게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차트를 통해서 보면 이 부분에서 많이들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신호등의 모양들이 분명히 나왔죠. 중요 녹색등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이 꼬리들을 무조건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전체적으로 사인이 다 나갔습니다. 음봉의 꼬리를 잡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 주셈이 매도 언급이 되기 전까지 무조건 매수만 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여전히 매수가 짱짱하게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금요일 오전장 황금 라인이 한참 밑에 있는데요. 254.1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원고를 보내드릴 때 이미 지지력 자체가 나오면서 치고 올라와 버렸는데요. 여전히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254.10을 기준점으로 위로 올라와 있는 위치에서는 매수로만 보시고, 이 부분이 깨고 내려가서 저항을 봤을 때 그때 매도 치셔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오전에 매수 즐기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매수 전략 주셨는데 오늘보다 더 중요한 내일 움직임이 있을 거다 하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단기 추세가 아마 확정될 수도 있다 하셨으니까 내일 주쌤의 선물왕 황금 라인을 찾아라 코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쌤 김동현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 시장 모두 기관 매수 덕분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하루 만에 반등이고 코스피는 나흘 만에 반등인데 삼성전자도 같이 반등하고 있는 것 일단 든든한 느낌이네요. 원달러 환율은 주말 앞두고 나온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5원 이상 급락해 장중 1,055원까지 밀려 있습니다. 출발지 시와이드 2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